명문대를 간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인과 동시에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또 돈도 많이 벌기 위함인데 그런 직업의 자리는 당연하게도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하죠. 또 보상을 낮게 줘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구직자들은 향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박봉이나 무급의 인턴 업무, 희망 노동에 기꺼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적은 자리를 두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보상 기준이 점차 낮아져도 별다른 여파가 없다. 당신만큼 열정을 불태우며 당신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참 완벽한 시나리오다. 열정이 사회에서 일할 동기로 받아들여질 때 임금이나 신뢰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무신경하게 여겨진다. 자, 게다가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구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의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2007년 12월과 2009년 10월 사이의 실업률은 5%에서 10%로 2배 상승했고요. 총 고용 인원은 무려 86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경기 침체는 많은 면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은 처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졸업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난 80년을 통틀어서 사상 최악인 취업시장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밀레니얼들은 당장의 폭풍우를 피하고자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2년 혹은 6년이 지나서 수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떠안고 다시 구직시장에 나타났지만 그동안 직업시장과 전망은 그리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또 이들은 확고한 직업적 목표가 없고 게으르다고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밀레니얼들은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중요치 않은 채 그저 일하게 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급급해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산업 전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기회를 얻기 위해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에게 열정이 있는 만큼 더 일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임금이나 근무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바람이 불어왔다면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는 수시 채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은 최근 공채 규모를 점점 줄이고 소위 수시 채용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직무에 골고루 필요한 그런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인적성 필기시험 그런 거 대신 수시 채용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소위 직무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시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 경험 그리고 지식입니다. 자, 많은 취준생들은 수시 채용 제도가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력직에게 현저하게 유리할 것이라 걱정을 합니다. 더욱이 취준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을 경험할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또한 새로운 경쟁의 장이 돼버립니다. 아마 이런 구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력 있는 신입, 정규직도 아닌 인턴을 구하는 광고에 2에서 4년 경력을 가진 졸업 예정자를 구합니다. 자, 졸업 예정자라면 대학생인데 어떻게 2년에서 4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 MZ세대 취준생들은 정규 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인턴 생활을 경험하며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쌓고 채용 소식을 들려오는 그런 날을 수시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 때문에 인턴십이 열릴 때마다 지원자 수천 명이 몰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인턴십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임시직인 인턴 사원은 구조적으로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노력 대비 보상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은 되어야 하니까 돋보이기 위해서 열정을 또 보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MZ세대들이 얘기하는 열정페이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열정페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열정페이 검색법이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경력도 없으니까 경력도 쌓을 겸 내 밑에서 공짜로 엔지니어를 해라. 김대리가 20대니까 우리 회사 유튜브 한번 만들어 봐라. 낯설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밀레니얼이 번아웃이 되도록 일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계층 상향 이동도 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저자는 우리네 일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미국 회사들은 월스트리트 방식의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을 감행했습니다. 직원들을 대거 정리해고하고 핵심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들은 아웃소싱해버린 거죠. 회사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생활에 충분한 수입을 제공할 때 더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익률이 높아질 때 더 잘 돌아가느냐.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는 동안 경영 컨설턴트들의 권고안은 회사의 핵심 역량을 밝혀내는데 핵심 역량에 보탬이 되지 않는 무엇이든 조용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비필수 노동의 경우 회사가 유의미하게 낮은 비용으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웃소싱한다는 의미였다. 컨설턴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관찰한 뒤 냉혹한 평가를 내리게끔 초빙한 용병들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지 말해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죠. 영화 인디에어에서 배우 조지 클루니의 직업이 바로 컨설턴트입니다. 영화 속에서 조지 클루니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1년의 대부분을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회사에 필요 없는 이들을 찾아가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 밀레니얼들은 자신이 해고될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자신이 쓸모 있는 인간임을 어떻게든 증명해야 한다라는 압박으로 다가왔겠죠. 자신이 옆자리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었다. 회사는 이러한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을 해고하고 인원을 감축하며 부족한 인력은 임시직과 파견직으로 채우는 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들을 만족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채용이야말로 기업이 극도로 기피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글의 전체 직원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구글 같은 글로벌 인류 기업도 실제 직원은 10만 명인데 임시직 직원이 2019년 기준 전 세계 도합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정직원들보다 많은 셈이죠. 자, 그들은 정직원들 바로 옆에서 일하면서 적어도 겉으로는 동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들은 급여도 낮고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런 불안정한 지위와 형편없는 근로조건을 감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들이 바로 지금 밀레니얼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문화 역시 우리 밀레니얼들을 번아웃에 빠지게 합니다. 예전의 사무실은 파티션으로 각자의 공간이 보장됐죠. 또 이메일이 없던 시절에는 전화만으로 업무가 처리됐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전화 통화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휴대전화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레니얼들이 취직 시장에 나올 바로 그 무렵 회사들은 그중에서 특히 IT 기업들은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사무실로 공간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답답한 파티션 대신에 뻥 뚫린 회의 테이블을 통해서 소위 소통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맛있는 간식, 점심 식사, 나아가서 저녁 식사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죠.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챙긴다면서 회사 내 체육시설, 마사지 기계,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회사가 얼마나 직원 복지에 열심인지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정말 직원들을 위한 것일까요? 투자은행 직원은 저녁 7시가 넘어서까지 일할 경우 회사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었다. 매우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이들은 저녁을 차릴 에너지는 물론 식료품을 사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이런 악순환은 직원을 직장에 붙들어 놓았다. 저녁 7시 넘어 퇴근할 거라면
9시 넘어 퇴근하는 게 나았다. 회사 돈으로 집까지 공짜 택시를 탈 수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특전 비용은 부가적으로 얻는 노동 시간에 비하면 헐값이었다. 자, 개방형 사무실, 직원들의 채팅과 이메일까지 살펴보는 회사 시스템. 자, 이런 문화는 직원들을 숨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운영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전한 근무 스케줄에 시달리면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과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시스템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로를 유능함으로 포장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 광고는 수척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기적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의 사진 위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점심으로 커피 한 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본다. 수면 부족은 당신이 택한 약이다. 당신은 해내는 사람이니까. 이 광고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해내는 사람이 되려면 이건 지나쳐라고 알려주는 몸의 모든 신호는 무시한 채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한 잔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과로의 이데올로기가 어찌 치명적이고 만연한지 우리는 과로의 한복판에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건 온전히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맞은 인생 팁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 자신을 탓한다. 그릭 같은 자기개발책들이 거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이유다. 하지만 MZ세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몰아붙이는 것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자, 몇 년 전 알리바바의 마윈은 996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신화라고 불리는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의 내부 행사에서 만일 당신이 젊었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하루에 편안하게 8시간을 일하려는 직원은 필요 없다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996이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중국 IT 기업 문화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마윈의 996 발언에 중국의 밀레니얼들은 크게 반발하여 자본가의 참모습을 드러냈구나라는 비판을 했고요. 마윈 회장의 SNS 조회수가 3억 회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마윈 회장은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밀레니얼들은 근무 시간이 곧 열정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애들의 작가는 좋은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놓는데요. 우리는 필패하도록 설계된 전투에서 몇 년을 더 싸웠다. 복지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400씩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을 어깨에 지고 살다 보면 열정은 때려치우고 돈이나 주쇼. 즉, 좋은 직업은 당신을 착취하지 않으며 당신이 싫어하지 않는 업무라는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MZ세대들은 어떨까요? 요새 MZ세대의 화두는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입니다. 40세 이전에 20억 원을 혹은 연 지출의 25배를 모으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하죠. 보통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등이 주가 되는 재테크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자, 때문에 주식이나 재테크 관련 책들이 저희 서점의 경영경제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독식하고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의 화제는 업무가 아닙니다. 주식, 코인 같은 재테크가 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을 결정해온 시험 기반 능력주의를 돌파하려는 우리나라 MZ세대의 반란이자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또 기성세대들이 밀레니얼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죠.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방구석에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 애들은 놀 줄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온라인으로 쏟아지는 그 수많은 뉴스를 모두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활을 매분 매초 SNS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2013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하루에 핸드폰을 150번 확인한다고 한다. 기술의 약속이 일을 더 효율적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더 끈끈하게,
사진을 더 공유하기 편하게, 뉴스를 더 접근 가능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사실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책임, 더 많이 실패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런 디지털 기술은 나쁜 습관을 심어줍니다. 기술은 우리가 휴식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방해하거든요. 하지만 밀레니얼들 또한 할 말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메일을 열어보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서치하며 인간관계를 넓혀가려고 애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이 단숨에 사무실을 내 앞으로 불러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지만 이렇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좀 더 쉴 시간을 확보하긴커녕 노동 시간만 다 늘어나서 회사 좋은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 기술은 알게 모르게 노동량을 늘려서 번아웃을 촉진하고 만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스타그램은 큐레이션을 거친 인생이다. 밀레니얼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물건이나 소유물보다 그곳에 그려진 경험들에 대해 훨씬 더 큰 질투를 느낀다. 가장 큰 질투를 유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일과 여가 사이에 완벽한 평형을 이룩한 것처럼 암시하는 포스트들이다. 우리는 SNS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서사로 만든다. 이것이 인터넷에 끌려다니는 밀레니얼 인생의 현실이다. 휴대폰, SNS가 메신저와 이메일, 그리고 앱을 통해서 회사가 밀레니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었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문제점은 전시입니다. SNS가 삶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점,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SNS에서 자신의 일상이나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노출하는 밀레니얼들이나 MZ세대 젊은이들. 왜 그럴까요? 인정욕입니다. 삶의 목적이 SNS 전시를 통한 인정욕이며 다른 사용자와 벌이는 인정 경쟁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부를 창출하고 또 그렇게 모인 돈은 다시 권력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13년에 뉴욕 사극의 혜성처럼 등장해 모두를 속인 애나 소로킨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나 소로킨은 맨하탄의 고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고가의 명품을 휘감고 스스로를 독일에서 온 거액의 상속녀라고 소개합니다. 시간당 수백 달러의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세계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각종 행사장에 초대받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녀는 사실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라이프를 시작한 그녀의 SNS는 부러움을 자아내는 고가의 물건들과 상류층만 접할 수 있는 장소, 음식 등으로 채워졌고 금수저의 증거로 인정받았던 것인데요. 자, 밀레니얼들의 사회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서 이들이 SNS의 금수저, 소위 인싸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일상을 보면서 느꼈던 이 불행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쟁에서는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구조고요. 즉 SNS가 MZ세대의 심리적인 압박을 극대화한 거죠. 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한심하게 여기는 것과 딴판으로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쟁취하기에 세상의 경쟁은 극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열하고 구조적인 불평등 역시 너무 커져버린 암울한 상황입니다. 밀레니얼들은 폄하당했고 오해받았으며 애초에 실패하게끔 설계된 상황에서 애를 쓴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혹사시킬 인내심과 적성과 자원이 있다면 우리에겐 분명 싸울 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작가는 밀레니얼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자. 우리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훨씬 덜 필요하고 생생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평생을 시달린 번아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자아와 마주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